네,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 시리즈 그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가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자, 플라톤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운 사상가가 바로 플라톤이었는데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리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였죠? 그렇죠. 플라톤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네,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다 사제지간이에요. 엄청난 사제지간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사상이 되게 비슷했어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자,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하시고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주로 공부할 건 바로 행복입니다. 자, 행복. 인간은 모두 다 행복하고 싶죠. 자, 그런데 행복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죠?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양력을 좀 얘기하자면, 자,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있죠. 자, 그리고 이분은 누굴까요?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왕이겠죠. 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봤죠, 한 번쯤. 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고대 그리스를 통치했던 아주 큰 제국을 세웠던 훌륭한 왕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릴 적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자, 요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볼 우리 책의 캐릭터들이 나오죠. 자, 일단 왼쪽에 고만파 박사님입니다. 자,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제 고만파도 되겠죠. 이제 고만파 박사님.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바로 유팽이에요. 유팽. 유팽 아시죠? 유팽. 우리가 플라톤 이데아 배울 때 거기 철학수사대에 나왔었잖아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 그 친구가 커서 파리 1대학 철학과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팽과 고만파 박사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책을 많이 읽어보신 친구들이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유명한 말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자, 일단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말을 했어요.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다 보니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폴리스란 뭐였냐면 그 당시 폴리스는 도시국가를 의미해요. 도시국가. 자, 도시국가가 이제 뭔지 좀 생소하죠. 도시국가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국가인데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인천 요 정도 되는 도시가 국가란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지금은 한국만 하더라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국민들이 다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도시가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즉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즉 폴리스 내에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폴리스 내에서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려면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되냐면 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데 이 정치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이 도시국가에서 한다 그랬죠. 그러면 도시국가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윤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더라도 이거 꼭 배웁니다. 자, 바로 중용이에요. 중용. 자, 중용이란 말이 좀 어렵죠. 자, 중용이란 말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성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조화롭게 발휘하는 것. 자, 이렇게 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중용은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너무 과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게 하지도 않는 것. 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참고로 이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중용은 여기 보시면 중용,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넘침과 부족함의 일단 중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딱 중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는 좋은 거죠. 그렇죠. 용기 있는 학생은 좋은 겁니다. 근데 용기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걸 만용이라고 해요. 만용. 자, 용기가 너무 없어. 자, 용기가 너무 없는 학생 우리가 뭐라 그러죠? 비겁한 놈 이러죠. 넌 참 비겁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긍지. 자, 긍지도 되게 좋은 거죠. 긍지 있다는 얘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긍지가 너무 많으면 교만이 돼요. 교만. 자, 교만이 뭐냐면 잘난 척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야. 너무 긍지가 많아서 너무 잘난 척이 심해요. 잘난 척 많으면 우리 솔직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긍지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자, 그렇다고 긍지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굴하죠. 사람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말하는 중용은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는 그 중간 긍지의 덕을 지키는 게 중용이다. 자, 하나 더 얘기해서 절약하는 학생은 좋은 거죠. 절약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절약이 너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낭비죠. 그렇죠. 절약을 너무 안 하는 거야. 막 펑펑펑 쓰는 거야. 그런데 절약을 너무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색하다 그러죠. 인색하다는 게 뭐예요? 찌찌하다, 짜다, 스크루지 영감 같다 그러죠. 자, 그게 바로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넘쳐서 낭비해서도 안 되고, 즉 절약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용입니다. 자, 그러면 중용이 뭔지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미 나왔습니다. 즉 중용을 지키는 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교만하거나 낭비가 심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비굴하거나 인색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여기 보시면 용기 있으면 행복하겠죠. 긍지가 있어도 행복하고 절약이 많아도 행복하겠죠. 즉 바로 중용을 지키는 게 행복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여기 딱 펼쳐들고 있죠. 행복은 곧 중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해지려면 이 중용의 덕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너무 그렇다고 이렇게 움츠려도 안 되고. 자, 어렵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이 중용의 덕을 한 번만 지키면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지만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속담인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비가 온다는 건 봄이 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한겨울에 제비 한 마리 봤다고 와 봄이다 그러면 너 너무 오버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중용 그거 한 번 지켰다고 행복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자, 즉 중용을 하루만 실천했다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중용의 덕을 지켜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행복해지려면 중용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2편에서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은 행복 이야기 2편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 시리즈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그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간략한 소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죠.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렇죠. 자, 어서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자, 그렇죠. 행복해지려면 그렇죠, 중용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용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이 안 나거나 2편부터 보시는 학생이 있다면 자, 1편을 어서 빨리 돌려보시고 자, 다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즉 행복해지려면 중용의 삶을 살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중용 지키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니까 행복해지려면 중용 한 번 지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그 사상을 정리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하냐? 국가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중용에 관해서, 행복에 관해서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중용 실천했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즉 그 말은 뭐냐면 그렇죠. 중용의 덕은 매일 실천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뭐 1분 행복, 인생에 있어서 1분 행복하고 뭐 하루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내내 삶 전체가 행복해지면 좋겠죠. 그러면 간단해요, 되게 여러분들. 중용일을 지키면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중용을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혼자 살아가는 인간에도 중용의 덕이 필요할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무인도에 나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중용의 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생각도 그렇겠지만 혼자 살아가면 중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중용은 말 그대로 교만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 뭐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면 잘난 척 해도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잘난 척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막 거기서 막 행패 부려도 누구 하나 피해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용에도 그거 지킬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바로 이 중용의 덕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관계, 한국 사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국가라고 하죠. 국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그렇죠.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는 어디서 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 그래서 중용도 국가에서 실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 국가를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봤어요. 여러분들 국가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국가 안에서 정치적 동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국가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요. 정치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참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국가, 즉 중용, 행복 이런 건 모두 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두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고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살던 그 당시의 시민의 개념은 지금 시민과 조금 달라요. 자,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 뭐였냐면 일단 남자여야 돼요. 여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여학생들은 좀 속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여자는 뭐 시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노예도 안 돼요. 그 당시 노예가 있었으니까. 근데 노예도 사람인데 노예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냥 도구라 그랬어요. 사람도 아닌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하는 시민은 남자, 일정 이상 연령을 가진 남자만 시민이라고 봤다. 지금 시민은 뭐 똑같죠.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고 지금 노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시민인데 그 당시 시민은 일정 이상의 연령을 지난 남자만 시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자, 여기 앉아서 뭐라고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하고 싶어? 그럼 덕에 의한 생활을 하면 돼. 덕은 무슨 덕이냐? 중용의 덕이죠. 중용의 덕. 여기서 말하는 덕은 중용의 덕이에요. 자, 그리고 덕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천해야, 매일매일 중용의 덕을 실천해야 행복하다 이거죠. 매일매일. 여기 바로 중용. 자, 그런데 이걸 다 어디서
지켜야 된다. 이 중용의 덕을 어디서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 속에서 실천하자 이겁니다. 무인도에서 아무리 중용의 덕을 실천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중용의 덕을 실천 안 해도 됩니다. 무인도에 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중용의 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이제 중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입니다. 사원소입니다. 사원소는 그냥 말 그대로 네 가지 원소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제 철학자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지구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이 지구를 다 쪼개면 뭘로 나눠질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불입니다. 불.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물. 네 번째가 흙이에요. 그렇죠. 땅불 바람 물만 하나만 더 모으면 뭐가 나올 것 같죠? 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 네 가지 원소가 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즉 사원소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물건, 사물들 다 쪼개면 이 네 가지 원소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야죠. 선생님 그럼 우주는요? 우주도 이렇게 나눠지나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고민을 해봅니다. 자 철학자다 보니까 우주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주는 무엇일까? 고민을 한 끝에 지구가 사원소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우주는 뭔가 지구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으면 많지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에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에테르. 그거 즉 우주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5원소설이다. 에테르를 하나 포함해서 5원소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테르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하늘에서 만약에 점프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늘 태양 있고 달 있고 별 있고 이런데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왜 그런지 아는데 그 당시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보니까 저 태양 달들은 하나도 안 떨어지네. 그러면 저거를 안 떨어지게 하는 어떤 물질이 가득 채우고 있구나. 그걸 바로 에테르라고 생각했. 그래서 이 에테르가 5원소, 이 에테르를 5원소까지 추가해서 즉 지구를 설명하는 건 4원소고 우주를 설명하는 건 5원소설입니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생각. 지구는 4원소, 자 그렇죠. 우주는 4원소 플러스 우주 물질에서 5원소.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불, 공기, 물, 흙의 이 네 가지 원소니까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면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간단하게 자꾸 뭐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지구가 뭐 최대한 쪼개면 다 불, 공기, 물, 흙이니까 지구상의 모든 건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혼합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불, 공기, 물, 흙을 섞어서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뭘 만들겠어요? 저는 금을 만들래요. 금을 만들면 비싸니까 뭐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서양 근대까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 공기, 물, 흙을 적절히 혼합해서 금을 만들고자 하고 시도했던 게 바로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불, 공기, 물, 흙 이 상원소가 위계가 있다고 했어요. 즉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불이 가장 높고 공기가 그 다음이고 물이 그 다음이고 흙이 가장 낮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간과 신과 자연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원소도 이제 위계가 있는데 신, 인간, 자연에도 위계가 있겠죠. 그래서 신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인간이 두 번째, 자연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두 번째죠. 신보단 낮지만 자연보단 어때요? 자연보단 높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서양의
이런 생각들,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이제 있었던 거예요. 즉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건 당연하다.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기본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것으로 이제 2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4원소와 5원소 그리고 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전에 1편, 2편을 한 번씩 다시 돌려보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과 모험의 철학자 시리즈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정리해 보면 행복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중형의 덕 그리고 사원소설과 오온소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책에 보면요, 고만파 박사랑 유팽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보물을 찾죠. 우리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제가 보물의 후보를 객관식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일단 그렇죠. 중용의 삶,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거, 행복한 삶은 중용의 덕을 지키는 삶이다. 이게 첫 번째 후보고요. 두 번째, 자, 사원 소설에 대해서 배웠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4개다. 그래서 불공기, 물, 흙 이렇게 사원 소설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보물의 후보 두 번째가 바로 이 사원 소설이고요. 자, 세 번째는 오원 소설입니다. 사원 소설에 우주 물질인 에테르까지 더해서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오원 소설. 자, 이 세 개 중에 보물이 과연 있을까요? 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세 개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중요한 사상인데요. 제가 일단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중요한 사상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그걸 이제 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형상과 진료설입니다. 자, 형상과 진료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는데,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요게 뭐예요? 요게 여러분들 딱 보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에펠탑이죠. 에펠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펠탑의 모양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석가탑, 다보탑 이런 거랑 달리 에펠탑은 딱 에펠탑 모양이 있죠. 그러면 이 에펠탑 모양이 바로 형상입니다. 즉 모양을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에펠탑을 아주 큰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에펠탑이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덩어리는 뭐라 그럴까요? 에펠탑이 녹아서 이 덩어리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철이 되겠죠. 철로 만들었겠죠. 그러면 녹으면 당연히 철이 되겠죠. 그러면 진료는 바로 이 철을 진료라고 합니다. 즉 에펠탑의 모양을 이 형상 그리고 녹았을 때 재료를 진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형상은요, 형태, 모양, 기능,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양이에요. 모양.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모양이에요. 모양. 이 세 개에 있는 사물들은 다 모양을 가졌죠. 뭐 컵 모양, 핸드폰 모양, 뭐 신발 모양, 저금통 모양, 컴퓨터 모양, 다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텔레비 보고 저거 신발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모양이 있어요. 자, 이 모양을 좀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표현을 빌려 얘기하면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료는 재료입니다. 재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재료예요. 덩어리. 이게 바로 진료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에 고만파 박사랑 유팽이 진료와 형상을 배우면서 빵을 만들어요. 빵을.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빵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빵을 만들어 본 친구도 있겠지만 빵을 만들려면 뭐 재료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지도 생각해야죠. 여기 보면 류팽이 자, 왼쪽 손에 여기 왼쪽 손에 도넛을 들고 있죠. 이거 도넛이죠. 동그란 거. 햄버거 아니죠. 자, 도넛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 손에는 별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빵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도넛 모양의 빵을 만들 때 도넛 모양, 햄버거랑 다른 거, 별 모양과 다른 거, 소보루빵과 다른 그 도넛 모양이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 자,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이 별 모양의 빵을 만들면 바로 그 별 모양이 형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별 모양의 빵은 뭐로 만들어요? 그렇죠. 밀가루로 만들죠. 밀가루. 여러분들 다 부엌이나 아니면 슈퍼에 가면 밀가루 살 수 있잖아요. 빵 만들 때 밀가루 꼭 필요하죠. 이 밀가루 반죽을 진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리하면 별 모양의 빵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밀가루 반죽이 진로가 되고 별 모양 그 자체가 형상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형상과 진료를 왜 배우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형상과 진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형상을 생각해 봤을 때, 자, 밀가루 반죽은 현실에 있죠. 여러분들 이 현실 세계에 있어요. 밀가루 반죽은 말 그대로 슈퍼 가서 살 수도 있고 부엌에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형상은 바로 이 형상은 모양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현실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부터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형상도 현실에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 때 별 모양, 도넛 모양의 빵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미 본 거예요. 도넛 모양의 빵, 그 도넛 모양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본 그 도넛 모양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별 모양의 빵을 여러분이 한번 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란 것도 현실 속에 있는 어떤 걸 봤기 때문에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거면 만들 수가 없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플라톤의 이데아와 형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데아는 제가 철학자실의 첫 번째 플라톤이 들려주는 이데아 시간 얘기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1편을 다시 돌려보세요. 자, 이데아는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현실 세계에 없으니까 눈으로도 볼 수 없죠. 뭘로 봐야지? 눈으로 볼 수 없던 이성으로 봐야 돼요. 자, 반대로 형상은요, 아까 형상 형상과 진료 다 밀가루 반죽 그리고 모양 다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본 거였죠. 뭘로 봐요? 눈으로 본 거죠. 현실 속에 있는 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형상은 현실 속에 있는 거고 이데아는 현실 속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데아,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꼭 배우게 될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보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행복 중용의 삶이었고, 두 번째 사원소설, 세 번째 오원소설, 그리고 방금 배운 형상 진료까지 4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보물이 뭘까요? 자, 답을 말씀드리면요, 1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실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4원소설, 5원소설, 그리고 형상과 진료설, 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그런데 행복한 거, 중용의 덕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국가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말에 의하면 국가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중용의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천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보물은 여러분들이 실제 살면서 실천 가능한 행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액자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이 강한 적을 물진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은 즉 중용의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강한 적을 물리칠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란지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지 세계 1인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누가 라이벌입니까? 물으면 뭐라 그래? 대부분 제 자신이 라이벌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과 싸웁니다. 이러죠. 이 말이 바로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욕망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중용을 지키는 삶이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중용의 삶을 살아라. 중용의 삶을 살고 행복해져라, 이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꼭 이거 명심하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